서울의 아침은 예측할 수 없었다. 온 도시가 서두르는 동안 하늘은 언제든 비를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하철역 근처 작은 카페에서 박지아는 마지막으로 이력서를 검토했다. 오늘은 그녀의 첫 면접 날이었다. 대학 졸업 후 3개월 동안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이력서를 수정한 끝에 마침내 한국방송공시에서 연락이 왔다. 지아는 검은색 치마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서류 가방이 있었다. 노트북을 꺼내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았다. 완벽해 보였다. 시계를 확인하니 7시 30분이었다. 면접은 8시 30분, KBC 본사 5층이었다. 일찍 도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길모퉁이를 돌 때 지아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중년 남성이 가로등 기둥 옆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회색 양복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안경은 셔츠 주머니에 꽂혀 있었다. 그 남자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인도 위에 쓰러졌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멈춰섰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가거나 힐끗 보고는 재빨리 지나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아가 무릎을 꿇고 물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지아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다. 위치와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접어 남자의 머리 밑에 받쳐주고 숨을 더 쉽게 쉴 수 있도록 셔츠 버튼을 풀어주었다. 근처 지나가던 여성이 물병을 건네주었고 지아는 그것으로 남자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지아가 말했다.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곧 비가 쏟아졌다. 지아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남자 위에 덮어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면접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남자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지아는 그저 빗속에 서 있었다. 남자의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신의 젖은 재킷도 챙기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구급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시계를 보니 8시 40분이었다. 지아는 KBC 건물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숨이 턱에 차올랐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은 비에 흠뻑 젖은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5층 면접장이여, 지아가 헐떡이며 말했다. 하지만 5층에 도착했을 때 면접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인사팀 여성이 서류를 들고 나왔다. 죄송합니다만 이미 면접이 끝났어요. 지각하셨네요. 제가 저기 사람이 쓰러져서 도와줬어요. 일부러 늦은 게 아니에요. 지아가 더듬거렸다. 인사팀 여성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해합니다만 저희는 규정대로 해야 해요. 다음 기회에 지원해보세요. 지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가 건물 처마 아래 서 있었다. 젖은 서류 가방을 들고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은 채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첫 면접 기회를 놓친 한 젊은 여성일 뿐이었다. 기숙사로 돌아온 지아는 젖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귓가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울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쯤 면접실에 있었겠지.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곧 창백한 얼굴과 두려움에 찬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의 재킷을 움켜쥐던 떨리는 손을. 그녀는 그 남자의 이름을 몰랐지만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여전히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옳은 일이 항상 보상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옳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저녁 지아가 간단한 라면을 끓이고 있을 때 기숙사 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평소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을 소리였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그녀의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깔끔하게 다듬어진 머리에 깊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다. 박지아 씨 맞습니까? 그가 물었다. 지아는 깜짝 놀랐다. 그는 아침에 그녀가 도왔던 바로 그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생기가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네, 제가 지아입니다.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쓰러졌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지아는 미소 지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 조수석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의 여성이 내렸다. 단정한 차림새, 눕게 묶은 머리, 예리한 눈빛이었다. 이분은 강미연 씨, 제 비서입니다. 남자가 소개했다. CCTV를 통해 당신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흰 블라우스에 높게 묶은 머리가 눈에 띄었어요. 게다가 낯선 사람을 위해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이 많지 않죠. 강미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재킷으로 낯선 사람을 덮어주는 사람도 드물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강미연은 그녀를 잠시 더 바라보더니 시선을 돌렸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남자가 물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지아는 그들을 기숙사 앞 작은 벤치로 안내했다. 낡은 테이블 위에 방금 끓인 차를 올려놓았다. 남자는 앉아서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오늘 아침 면접에 가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늦으셨군요. 이건 작은 보상입니다. 지아는 봉투를 보고 밀어냈다.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도운 건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별거 아니었어요. 거기 있던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남자는 손을 맞잡고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의 눈빛은 변함없이 깊고 차분했다. 잠시 후 그가 물었다. 그럼 돈이 아니라 기회라면 어떨까요? 지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한국미디어그룹의 CEO 김준혁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신입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아직 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인사팀에 연락해드리겠습니다. 지아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달아빠진 슬리퍼와 기숙사 방의 습기 찬 벽을 바라보았다. 불안감이 스쳤다. 저는 특별한 학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왜 저를 믿으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김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학벌보다 어제 아침 당신이 멈춰선 방식을 더 신뢰합니다. 저도 한때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강미연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사장님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부탁하러 온 겁니다. 특혜가 아닌 초대입니다. 김준혁이 차분히 대답했다. 지아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일부는 즉시 수락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자신이 동정의 대상이 될까 두려웠다. 제가 실망시키면 어쩌죠? 그녀가 솔직하게 물었다. 김준혁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죠. 강미연은 지아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조금 부드러워진 듯했다. 지아는 고급차를 바라보았다. 그 차는 기숙사의 낡은 골목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았지만 도전도 많아 보였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떠나기 전 김준혁은 간단히 지시했다. 내일 아침 8시 6층에서 인사팀 윤혜진 씨를 만나세요. 제가 보냈다고 하면 됩니다. 강미연은 지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했다. 그리고 그들은 차에 올라 떠났다. 지아는 골목 모퉁이로 사라지는 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돕는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는 아직 비어 있었다. 그녀는 썼다. 누구도 대가를 바라고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친절히 문을 열어준다면 우리는 자신의 두 발로 들어가야 한다. 한국 미디어 그룹 본사는 화려했다.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대리석 바닥, 유리 파티션으로 나뉜 개방형 사무실. 지아는 6층에서 내려 인사팀 윤혜진을 만났다. 그녀는 인턴 교육실로 안내받았다. 그곳에는 이미 5명의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다. 누구도 그녀가 들어왔을 때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지아는 조용히 인사하고 창가 쪽 빈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강미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옅은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연필 치마를 입고 있었다. 테 없는 안경을 쓰고 목소리는 평온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미연이고 CEO 비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3주간의 인턴십에 참여하게 됩니다. 적합한 사람은 회사에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료증을 받고 프로그램을 마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만 노트북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미연은 문간에 서 있는 남자에게 눈짓했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그을린 피부를 가졌다. 30살 정도로 보였고 파란색 셔츠를 입고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이쪽은 이태우 씨, 디지털 콘텐츠 팀장입니다. 이 팀에 배정된 분들은 그를 따라 배우세요. 태우는 인턴들을 훑어보다가 지아에게 시선이 멈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팀은 새 프로젝트를 위한 편집 지원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태우는 지아를 바라보았고 그녀도 침묵했다. 블라우스 끝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그럼 박지아 씨, 저와 함께 하시죠. 태우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물었다. 지아는 일어나 가볍게 인사한 후 태우를 따라갔다. 복도로 나오자 그녀는 뒤에서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사장님 덕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네. 지아는 돌아보지 않았다. 태우의 사무실은 복도 끝, 편집실 근처에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손으로 쓴 대본, 소형 카메라 모형, 그리고 아직 김이 나는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저는 태우입니다. 방송일 해보셨어요? 그가 그녀를 바라보지 않고 물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작년에 다큐멘터리 촬영 수업을 들었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뭉치를 밀어주었다. 이건 교회 지역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요입니다. 읽어보고 개선점이 있으면 표시해주세요. 지아는 서류를 받아 페이지를 넘겼다. 이제 태우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메모하겠습니다. 지아가 대답했다. 좋아요. 태우는 미소 지었다. 적어도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차갑지 않았다. 아침 내내 조용히 일이 진행되었다. 모두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했고 큰 소리로 웃거나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아는 각 단계, 문장 구성 방식, 글꼴 형식, 파일 제목 지정 방법을 주의 깊게 기록했다. 점심시간 사무실 조명이 어두워졌고 모두 자신의 도시락을 들고 발코니로 나갔다. 지아는 혼자 앉아 고향에서 부모님이 보내준 김밥과 김치를 꺼냈다. 태우가 지나가다 도시락을 보고 웃었다. 집에서 만든 거예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만들어 아침 버스로 보내주셨어요. 향기가 좋죠. 오랫동안 이런 음식 못 먹었어요. 집이 그립네요. 태우는 난간에 기대어 먼 곳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풀냄새와 자동차 소리를 실어왔다. 잠시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갑자기 뒤에서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아가 돌아보니 몇몇 인턴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한 명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말했다. 사람 살리는 것도 VIP 패스가 될 수 있나 봐요. 그러게요. 다른 여성이 입술을 삐죽거렸다. 사장님과 연줄이 있대요. 지아는 반응하지 않았다. 도시락을 싸서 일어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사무실로 돌아갔다. 오후에는 초안의 맞춤법 오류를 확인하는 일을 계속했다. 때때로 태우가 몇 가지 의견을 더했고 강미연은 가끔 지나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을 훔쳐보면서 지아는 그것이 호의인지 의심인지 알 수 없었다. 퇴근 시간, 그녀는 작은 메모장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그녀는 빈 페이지에 적었다. 멀리 가려면 눈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페이지 모서리에 추가했다. 그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해야 한다. 모든 대결이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벌어진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비가 내렸다가 금방 그쳤다. 서울은 항상 이런 짧은 소나기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한국 미디어 그룹 사무실의 공기는 저녁이 되자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짐을 모으기 시작했고 일찍 퇴근하는 사람들은 이미 로비로 내려갔다. 지아는 태우가 준 편집 작업을 마무리하느라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시계는 거의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는 이미 불을 밝히고 있었다. 차들이 끝없는 흐름처럼 이어졌다. 지아는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로 빠르게 걸어갔다. 상층부 엘리베이터는 이 시간에 붐비지 않았지만 완전히 비어있지도 않았다. 문이 열리자 지아는 안으로 들어섰고 놀랐다. 안에는 강미연이 있었다. 그녀는 옆으로 서서 한 손에는 얇은 서류 뭉치를 들고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올려다보지도 인사하지도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지아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반대편 구석에 섰다. 충분히 예의를 지키는 거리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밀폐된 공간은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둘 다 움직이지 않았고 유일한 소리는 엘리베이터가 각 층을 지날 때마다 나는 작은 삑 소리뿐이었다. 갑자기 불이 깜박이고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지아는 잠시 벙찔했고 강미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지만 놀라지 않은 것 같다. 마치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전기가 불안정해요. 이 엘리베이터는 가끔 이래요. 강미연이 말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착하게 있으려고 노력했다. 침묵이 몇 분 더 이어졌다. 그리고 강미연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당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지아는 약간 놀랐다. 그녀는 강미연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화건이면서도 일종의 시험 같았다. 저는 단지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른 채 올려주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에요. 지아는 대답했다.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다. 저도 그게 두려워서 스스로 한 단계씩 올라가고 싶어요. 강미연은 완전히 돌아서서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읽기 어려웠다.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거나 과거의 이미지와 비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아를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지아도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도전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고 준비되어 있다는 방식으로. 엘리베이터 조명이 한 번 더 깜박인 후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루비까지 몇 층만 남았다. 문이 열리자 강미연이 먼저 나갔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단호하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지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길을 양보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강미연이 멈춰서서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관여하게 하지 마세요. 난 실수를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실루엣은 노란 가로등 불빛 속에서 점점 작아졌다. 지아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정확히 슬픔이라고 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이해, 모든 사람이 달콤한 말로 호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엄격한 시선이 악의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해였다. 기숙사로 돌아온 후 지아는 저녁을 먹기 전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메모장을 펴고 새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의 펜이 종이에 닿았고 그녀는 썼다. 가장 불편한 사람이 때때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다. 밖에서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초겨울 바람은 항상 차갑지만 그것은 또한 무언가 다른 것을 가져왔다. 먼지를 털어낸 후 사람들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을 남기는 것처럼. 누군가 한 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때로는 더 크고 밝은 다른 문이 열릴 수 있다. 그날 아침 박지아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골목 입구에서부터 걸어와 익숙한 빵집에 들러 작은 빵을 사고 한국 미디어 그룹 본사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아직 햇살이 강하지 않았고 하늘은 서울이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고요한 순간처럼 맑았다. 오늘 6층은 평소와 달랐다. 왼쪽 복도에 있는 큰 회의실이 이미 밝혀져 있었고 화이트보드가 준비되어 있었다. 프로젝터에서 오디오를 테스트하고 있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각 인턴 그룹의 프레젠테이션이 인쇄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지아는 문간에 서서 노트북을 안고 콘텐츠 개요 차트가 그려진 화이트보드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밤새 한 가지 아이디어가 맴돌았다. 그동안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었다. 태우가 들어와 지아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신감 가지세요. 할 말이 있으면 말하세요. 그녀는 웃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첫날처럼 불안하지 않았다. 대신 이번에 입을 열면 들을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결심이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강미연은 테이블 중앙 가까이에 앉았고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콘텐츠 부서의 몇몇 사람들도 참석했고 각 제안을 평가하며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첫 번째 그룹은 소프트 스킬에 대한 짧은 세그먼트를 만들어 학교 방송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두 번째 그룹은 성공한 졸업생을 게스트로 초대하는 토크쇼를 제안했다. 하지만 윗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눈에서 점점 피로가 보였다.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지만 조금 식상하네요.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지아의 그룹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일어나서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파워포인트나 화려한 슬라이드는 없었다. 그저 2분 남짓한 짧은 비디오였다. 화면에는 작은 시골 중학교의 학생들이 보였다. 카메라가 살짝 흔들렸고 새소리가 배경에서 들렸다. 2개의 다른 머리를 한 어린 소녀가 학교 운동장 중앙에 놓인 TV 화면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의 시험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소녀의 눈은 반짝거렸고 깜빡이지 않았다. 카메라가 옆에 서 있는 나이 든 교사에게로 이동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물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소녀는 작고 망설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울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비디오는 교실에서 나는 작은 박수 소리로 끝났다. 배경음악도 주윽, 효과도 없이 순수한 감정만 담긴 날 것 그대로의 영상이었다. 회의실은 몇 초 동안 조용했다. 태우가 말했다. 아이디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방송하는 대신 왜 어린 시청자들이 실제 감정으로 피드백을 주도록 하지 않을까요? 시리즈의 이름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자문단 중 한 명이 물었다. 누가 이 이름을 생각해냈죠? 태우는 지아를 힐끗 보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손을 가볍게 쥐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강미연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빨간 펜을 들어 평가표에 있는 그룹 이름 옆에 표시를 했다. 하지만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다. 회의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모두 서류를 정리했다. 누군가는 몇 마디 칭찬을 했고 또 누군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하지만 문을 나가기 전 뒤에서 계속 앉아있던 김준혁이 일어났다. 그는 발언하지도 점수를 매기지도 않았다. 그저 태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누가 이것을 생각해냈죠? 방 안은 조용해졌고 지아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김준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걸어나갔다. 지아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좋은 신호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제시할 용기를 가졌다. 점심시간 샘플 영상을 위한 몇 개의 프레임을 수정하고 있을 때 지아는 자신의 책상 위에 신문에 쌓인 옥수수 찰밥이 깔끔하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옆에는 물병이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메모도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을 때 강미연이 먼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여전히 서류 뭉치를 안고 똑바로 보는 눈빛이었다. 지아는 메모장을 열었었다. 증명하는 데는 큰 소리가 필요 없다. 결과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따뜻하고 쫄깃한 찰밥을 한 숟가락씩 먹었다. 코코넛 향기가 났고 마음이 평소보다 가벼웠다. 창의적 인턴십의 마지막 날, 지아는 인턴십 평가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녀의 이름이 개별 연수 프로그램으로 이동되었다는 알림이 왔다. 그녀는 바쁘게 자신의 물건을 모으고 태우를 찾았다. 축하해요. 태우가 미소 지었다. 당신이 해냈어요. 지아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정말요? 어떻게? 왜 저인가요? 태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묵묵히 일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그는 강미연의 사무실 방향으로 눈을 돌렸다. 지아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메모장을 열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는 펜을 들고 망설였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면접을 놓친 실망한 구직자였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디어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페이지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무엇을 배우게 될지 모르고 있었다. 인턴십 종료 한 달 후 지아는 강미연의 요청으로 최고 경영자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CEO 사무실은 넓고 밝았다. 최상층의 위치에 서울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김준혁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강미연은 옆에 책상에서 일하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지아 씨. 김준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앉으세요. 지아는 불안하게 앉았다. 무엇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일까? 당신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방송을 위해 작성한 프로포저를 읽었습니다. 김준혁이 말했다.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지아는 감사를 표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술은 충분하지만 그 기술을 연결고리로 만드는 방법이 부족합니다. 특히 외딴 지역의 아이들에게요. 김준혁은 종이 한 장을 그녀에게 밀었다. 그것은 승인된 프로젝트 제안서였다.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싶은가요? 지아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저는 경험이 거의 없어요. 당신은 실제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성. 김준혁이 대답했다. 당신이 작성한 것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보고 싶은 세상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강미연이 처음으로 말했다. 당신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얻었어요. 지아는 제안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김준혁이 말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렇게 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지아는 강미연이 그녀를 따라 나오는 것을 느꼈다. 질문이 있어요. 강미연이 말했다. 왜 그 비디오를 만들었나요? 그냥 따라하는 것이 더 쉬웠을 텐데. 지아는 잠시 생각했다. 제 첫 기억 중 하나는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TV를 처음 본 것이었어요. 그건 마법 같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죠. 스토리는 항상 도시에 관한 것이고 저와 같은 시골 아이들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미연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다. 당신은 당신이 보고 싶었던 것을 만들었군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좋은 출발점이네요. 강미연이 말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강원도 상간마을의 작은 학교 운동장에서 지아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이것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방송의 첫 촬영이었다.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와 태우 그리고 소규모 제작팀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 많은 학생들이 전문 카메라를 본 적이 없었다.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지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것, 생각하는 것, 보고 싶은 것. 어린 소녀가 손을 들었다. 우리가 TV에 나오나요? 네, 지아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팀이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아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메모장을 열고 마침내 썼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볼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몇 개월 후 골목으로 들어가는 방송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방영되었다. 그것은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시청자들은 시골 어린이들의 진솔한 반응과 순수한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지아는 김준혁의 사무실에 불려갔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많은 긍정적인 댓글이 있었다. 당신은 특별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가 말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아니요, 김준혁이 말했다. 이건 비전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당신의 것이었어요.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학생증이 있었다. 이름은 이수진, 사회학과. 지아는 혼란스러웠다. 제가 처음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김준혁이 설명했다. 대학 시절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학교 캠퍼스에서 쓰러졌어요. 이 여학생이 저를 도왔죠. 그녀는 저를 모르는데도 도왔어요. 지아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유학을 갔고 나중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녀에게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저를 믿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이었어요. 김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그 믿음을 전달합니다.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알고 있어요. 김준혁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연결의 고리를 기억하세요. 지아가 사무실을 나올 때 그녀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결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메모장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빈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녀가 채워야 할 새로운 장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1년 후 지아는 서울 외곽의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 강당에는 미디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득했다.
모두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꿈을 실현할 기회가 없죠. 저는 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어요. 면접에 늦었을 때 그게 저의 유일한 기회였다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당신이 믿는 것을 위해 서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행동이 내일의 큰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제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방송을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나요? 지아는 미소 지었다. 나 자신이었던 아이를 위해서였어요. 나는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지아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다. 쓰러진 남자를 돕기 위해 멈췄던 비 오는 아침부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그녀의 메모장은 이제 거의 가득 찼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마침내 썼다. 우리가 보여주는 친절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누군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연결은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존재한다. 그날 밤 그녀는 김준혁과 강미연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간단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답장을 받았다. 김준혁으로부터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미연으로부터 더 짧은 메시지. 잘했어요. 지아는 웃었다. 때로는 가장 짧은 메시지가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흐름의 일부가 아니라 그것을 이끄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겨우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친절한 행동은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고 모든 기회는 또 다른 기회를 열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화려한 강남구에 위치한 금빛 물결 레스토랑은 특별한 저녁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는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고 실내는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아래 세련된 고객들로 가득했다. 실내에 흐르는 클래식 음악과 고급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우아한 분위기를 더했다. 조용한 창가 자리에는 대한민국 최대 건설회사 성진건설의 회장 강도윤과 그의 아내 윤서희가 앉아 있었다. 모든 이들이 선망하는 완벽한 부부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3년 전 그들의 유일한 아들 재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그들은 슬픔을 각자의 방식으로 삼키며 점점 더 서로에게서 멀어져 갔다. 도윤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얼굴에는 50대임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다. 강직한 이목구비와 눈빛에서는 그가 왜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반면 서희는 우아함과 지성을 겸비한 48세의 여성으로 한때 유명 아트 갤러리의 큐레이터로 일했었다. 그녀의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와 세련된 드레스는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허무함이 깃들어 있었다. 오늘 와인은 어떠세요? 회장님, 소믈리에가 공손히 물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찰나 레스토랑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안 돼요. 먹지 마세요. 당신 아내가 독을 탔어요. 찢어진 옷을 입은 한 소녀가 레스토랑 안으로 뛰어들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그 소녀의 얼굴은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고 까맣게 그을린 양볼에는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다.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낡고 너무 큰 운동화가 그녀의 발에서 벗겨질 듯했다. 당신 아내가 당신 음식에 독을 탔어요. 제발 먹지 마세요. 소녀는 다시 외쳤다. 순식간에 레스토랑 내부의 모든 시선이 그들을 향했다. 서희는 충격으로 얼굴이 창백해졌고 도윤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웨이터들이 급히 달려왔고 보안 요원이 소녀를 제지하려 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넌 누구지? 도윤이 차분하게 물었다. 소녀는 보안 요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버둥거리며 외쳤다. 제 이름은 소라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아내와 안경 쓴 남자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이 당신을 해치려고 해요. 서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더러운 거지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내보내세요. 도윤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는 앞에 놓인 스테이크를 바라보았다. 평소라면 그는 서희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그들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고 서희의 행동에도 수상한 점이 있었다. 잠깐만, 도윤이 손을 들어 보안 요원을 저지했다. 이 소녀의 말을 들어보자. 서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당신, 설마 그거지 애의 말을 믿는 거야? 도윤은 대답 대신 레스토랑 매니저를 불러 음식을 검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희는 마치 공기가 부족한 것처럼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서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아이는 우리를 망신시키려는 거야.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는 소라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소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확신도 보였다. 소라야, 어떻게 이런 일을 알게 됐니? 도윤이 부드럽게 물었다.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레스토랑 뒤편에서 종종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어요. 오늘 저녁에 창문 밑에 있었는데 안에서 당신 아내와 안경 쓴 남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남자가 흰색 가루를 주면서 말했어요. 이걸 강 회장의 음식에 넣으면 된다. 아주 조금만 넣어도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당신 아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 남자가 너의 비밀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자 결국 그 가루를 받았어요. 서희가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말도 안 돼. 이 아이는 정신이 이상해요. 이때 매니저가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회장님, 음식에서 이상한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 셰프가 평소와 다른 냄새와 색깔을 감지했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서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겠어요 라고 말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도윤은 충격에 빠졌다. 그의 아내가 정말로 그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소라의 말과 음식 검사 결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는 즉시 매니저에게 경찰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그날 밤 강도윤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서희는 이미 레스토랑을 빠져나간 후였다. 음식에서는 실제로 독성 물질이 발견되었고 레스토랑 CCTV에서는 서희가 도윤이 화장실에 간 사이 무언가를 음식에 섞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소라라는 작은 소녀가 강도윤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도윤은 소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를 그냥 보낸다면 그녀는 다시 위험한 거리로 돌아갈 것이다. 게다가 그의 아내와 연관된 누군가가 그녀를 해칠 가능성도 있었다. 소라야, 오늘 밤 어디서 지낼 거니? 도윤이 물었다. 소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디든 괜찮아요. 저는 항상 자리를 찾아요. 도윤은 결심했다. 오늘 밤은 안전한 곳에서 지내야 할 것 같구나. 내가 알고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어. 거기서 지내보는 게 어때? 소라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구했잖니. 이건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도윤은 소라를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사설탐정인 김준호가 소유한 안전가옥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소라는 따뜻한 음식과 깨끗한 옷, 그리고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받았다. 도윤은 그날 밤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고 호텔 스위트룸에 묵었다. 그는 서희의 행동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을 해치려 한 아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준호를 만났다. 그들은 호텔 라운지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50대 초반의 전직 형사로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도윤의 대학 동창이자 몇 안 되는 진정한 친구였다. 어젯밤 일은 정말 충격적이네. 준호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다. 서희 씨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 우리 관계는 재훈이를 잃은 후로 힘들었지만 그녀가 나를 해치려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 서희 씨를 협박한 남자에 대해 더 알아낸 게 있나? 도윤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직 없어. 소라가 설명한 것은 안경을 쓴 40대 남성 정도뿐이야. 너무 일반적인 설명이라 특정하기 어렵지.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CCTV나 다른 증거는 없어? 레스토랑 뒤편에는 카메라가 없었어. 그리고 서희는, 그녀는 이제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겠어. 집에 돌아가지 않았고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어. 준호는 도윤의 어깨를 짚었다. 내가 조사해볼게. 서희 씨의 최근 통화 기록, 만남, 이메일, 모든 것을 확인해볼 거야. 그리고 그 안경 쓴 남자도 찾아내겠어. 도윤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소라는 어떻게 지내? 걱정 마, 미니가 잘 돌보고 있어. 준호가 대답했다. 미니는 준호의 아내로 따뜻하고 모성에 넘치는 여성이었다. 미니가 말하길 소라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따뜻한 목욕과 식사 후에는 조금 마음을 열었다고 해. 그 아이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나중에 가서 소라를 만나볼게. 그녀가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해낼 수도 있으니까. 준호는 동의했다. 좋아. 그리고 도윤아, 조심해. 내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다른 사람들도 연관되어 있을 수 있어. 당분간은 공개적인 장소를 피하고 항상 경계하는 게 좋을 거야. 도윤은 친구의 충고를 새겨들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기 전에 보안팀에게 연락하여 경호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진건설 본사는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58층 고층 빌딩이었다. 도윤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비서 박지원이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어젯밤 일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약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지원 씨 덕분에 큰애는 없었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회장님, 윤서희 여사에 대한 경찰의 수배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다. 언론 대응은 PR팀에 맡기고 우리는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해요. 그리고 지원 씨, 오늘 오후에 몇 시간 자리를 비울 예정이니 일정을 조정해 주세요. 네, 회장님. 그리고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도윤은 고마움을 표하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아직도 혼란스러웠다. 2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그를 해치려 했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그와 서희, 그리고 그들의 아들 재훈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도윤은 가슴이 아팠다. 이 사진이 찍힌 지 불과 몇 년 만에 그들의 가족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다. 오후가 되자 도윤은 준호의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평범한 2층 집이었다. 준호의 아내 미니가 문을 열어주었다. 도윤 씨, 어서 오세요. 미니가 따뜻하게 인사했다. 소라는 방금 씻고 나왔어요. 제가 새 옷도 사다 줬는데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보였어요. 도윤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미니 씨, 정말 고마워요. 소라는 어디 있나요? 미니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소라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새 옷을 입고 깨끗이 씻은 상태였지만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다. 안녕,
소라야,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소라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어젯밤 일은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소라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윤은 소라 앞에 앉았다. 소라야, 내가 본 그 남자에 대해 더 기억나는 게 있니?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검은 안경을 쓰고 있었고, 머리는 짧게 깎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그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 봉투에 정우석이라는 이름이 써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도윤은 놀랐다. 정우석, 확실해.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해요. 제가 글자는 잘 읽을 수 있거든요. 도윤은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정우석이라는 이름을 확인해봐. 소라가 그 남자의 서류 봉투에서 이 이름을 봤대. 준호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화를 마친 도윤은 다시 소라에게 집중했다. 소라야, 넌 어떻게 살아왔니? 가족은 어디 있어? 소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는 고아예요.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친척들이 저를 맡았지만 그들은 저를 잘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살 때 집을 나왔어요. 이후로는 거리에서 살았죠. 도윤은 가슴이 아팠다. 어린 나이에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니. 학교는?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다녔어요. 하지만 집을 나온 후로는 어려웠어요. 도윤은 결심했다. 소라야, 넌 이제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특히 정우석이라는 사람이 너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좀 더 지내는 게 어떨까? 미니 씨가 너를 잘 돌봐줄 거야. 소라는 망설였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 미니 씨와 준호 씨에게 폐가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 미니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우리는 내가 여기 있어서 기뻐. 게다가 이 집은 너무 조용해서 좀 외로웠거든. 소라는 마침내 미소 지었다. 그럼 감사합니다. 도윤은 안도했다. 적어도 지금 소라는 안전했다. 이제 그는 서희의 행방과 정우석이라는 인물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다. 도윤이 떠나기 전 소라가 그를 불렀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그들은 아직도 당신을 해치려 할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소라야. 난 조심할게. 그날 밤 도윤은 다시 호텔로 돌아갔다. 그는 서희가 그들의 아파트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으로 가득했다. 왜 서희는 그를 해치려 했을까? 정우석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틀 후 준호가 도윤에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다. 그들은 도윤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났다. 정우석에 대해 알아냈어. 준호가 말했다. 그는 5년 전까지 성진건설의 재무팀에서 일했던 직원이야. 하지만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해고됐지. 도윤은 놀랐다. 정우석, 기억이 안 나는데. 대기업이니 모든 직원을 다 기억하긴 어렵지. 그는 중간 관리자 정도의 위치였고 해고 과정은 인사팀에서 조용히 처리했어. 법적 조치 없이 그냥 내보낸 거지. 도윤은 이마를 찡그렸다. 그렇다면 그가 복수하려는 건가?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복수라기보다는 더 복잡한 것 같아. 내가 조사한 바로는 정우석은 해고된 후 한동안 실업 상태였다가 최근에 작은 투자 회사를 차렸어.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회사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거야. 그리고 서희와는 어떤 관계지?
준호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건 3개월 전 찍힌 사진이야. 서희 씨와 정우석이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이야. 그리고 이건 한 달 전 그들이 호텔 로비에서 대화하는 모습이고. 도윤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서희의 표정은 긴장되어 보였고 정우석은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했다. 이들이 단순한 만남 이상의 관계라고 생각하나? 도윤이 물었다. 준호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애인 사이 같지는 않아. 오히려 서희 씨가 압박받는 듯한 모습이었어. 그리고 더 중요한 정보가 있어. 서희 씨의 계좌에서 최근 6개월간 정우석의 회사로 상당한 금액이 이체된 흔적이 있어. 도윤의 눈이 커졌다. 서희가 정우석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고? 네. 추측컨대 정우석이 서희 씨의 무언가를 알고 있어서 협박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그건... 준호는 말을 망설였다. 말해, 준호야. 아마도 재훈이의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재훈이의 사고? 그건 교통사고였어. 어떤? 준호는 심호흡을 했다. 내가 경찰 기록을 다시 확인해봤어. 사고 당시 상황이 이상해. 목격자 진술이 불일치하고 몇몇 증거가 누락된 흔적도 있어. 무엇보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은 서희 씨 명의의 차였어. 하지만 공식 기록상 운전자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지.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이야? 서희가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거야. 확실한 건 아니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정황상 서희 씨가 운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사실이 은폐됐을 수 있어. 도윤은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다.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럼 서희가 재훈이의 사고와 관련이 있고 정우석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녀를 협박한다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야. 정우석이 어떻게 그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가 서희 씨를 상당 기간 협박해온 것 같아. 그리고 최근에는 그녀에게 당신을 해치라고 강요했을 거야. 도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어떤 압박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우리는 서희를 찾아야 해. 도윤이 결심한 듯 말했다. 그녀에게서 직접 진실을 들어야 해. 준호는 동의했다. 내가 계속 수사 중이야. 서희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모든 걸 추적하고 있어. 그녀는 오래 숨어 있을 수 없을 거야.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다. 여보세요. 도윤이 전화를 받았다. 강도윤 회장님,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와 대화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도윤은 긴장했다. 당신이 정우석인가?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역시 예리하시군요. 네, 저는 정우석입니다. 회장님의 아내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서희가 당신과 함께 있나? 네, 윤서희 씨는 지금 제 곁에 있습니다. 그녀는 안전합니다. 지금으로서는요. 도윤은 준호에게 눈짓을 했다. 준호는 즉시 전화 추적을 시작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도윤이 물었다. 간단합니다. 정우석이 대답했다. 50억 원. 그리고 제가 5년 전 성진건설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공식 성명.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당신의 아내도 돌려보내고 당신의 아들 사망에 관한 진실도 영원히 묻어두겠습니다. 도윤은 분노했다. 당신이 어떻게 감히... 화내지 마세요. 회장님, 정우석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당신은 지금 협상할 위치가 아닙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저는 윤서희 씨가 자신의 아들을 차로 친 진실을 언론에 공개할 겁니다.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숨을 헐떡였다. 무슨 소리야?
서희가 재훈이를. 회장님,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북서쪽 주차장에서 만납시다. 혼자 오세요. 그리고 돈을 가져오세요. 정우석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도윤은 전화를 내려놓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추적됐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 시간이 너무 짧았어. 하지만 내일 만남에서 우리가 그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우석이 말한 게 사실일까? 서희가 정말 재훈이를 차로 친 건가?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확실한 건 내일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해.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만약 서희가 정말 재훈이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면 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서희가 왜 그런 비밀을 숨겼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녀를 안전하게 구출하고 싶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은 준호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경찰의 도움 없이 이 일을 처리하기로 했다. 50억 원은 준비됐지만 그 돈을 실제로 건네줄 생각은 없었다. 나는 정우석을 만나러 갈 거야. 도윤이 말했다. 너는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내 신호가 있으면 들어와.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무 위험해. 정우석은 필사적일 수 있어. 다른 선택이 없어. 서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 준호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는 몇몇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을 불러 지원을 요청했다. 오후 3시 도윤은 정확히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한강공원은 평일 오후임에도 산책하는 사람들로 꽤 붐볐다. 그는 정우석이 이렇게 공개된 장소를 선택한 것에 의아했지만 그것도 아마 정우석의 계획의 일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차장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몇 분 후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40대 남성으로 검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강도윤 회장님, 남자가 말했다. 정확히 시간을 지키시는군요. 도윤은 일어섰다. 정우석. 정우석은 미소 지었다. 돈은 가져오셨나요? 도윤은 옆에 놓인 서류 가방을 가리켰다. 여기 있어. 이제 내 아내는 어디 있지? 정우석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혼자 오셨나요? 당신이 요구한 대로야. 정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윤서희 씨는 저기 있어요. 그는 강변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켰다. 걸어가면서 이야기합시다. 도윤은 그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는 물 한 병을 꺼내 마시는 척하며 준호와 약속한 신호를 보냈다. 당신이 어떻게 서희와 재훈이의 사고에 대해 알게 됐지? 도윤이 물었다. 정우석은 느긋하게 대답했다.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해고된 후 저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날 밤 윤서희 씨가 한 병원에 급히 방문한 기록을 발견했죠. 좀 더 파고들어 보니 그날이 바로 재훈이의 사고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적 결과 윤서희 씨가 그날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자신의 아들을 치게 된 거였죠. 그녀는 패닉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떠났고 나중에 다른 운전자가 발견한 것처럼 조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돈을 써서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도윤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그날 밤의 기억을 더듬었다. 서희가 그에게 전화해 재훈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그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재훈이는 사망한 상태였다. 서희는 히스테릭하게 울며 그를 안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에서 단순한 슬픔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던 것 같았다. 증거가 있나? 도윤이 물었다. 정우석은 웃었다. 물론이죠. 병원 기록, 사고 현장 사진, 그리고 윤서희 씨가 뇌물을 준 사람들의 진술까지 모든 것이 저장된 USB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강변에 도착했다. 멀리서 한 여성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저기 윤서희 씨가 있습니다. 정우석이 말했다.
이제 거래를 마무리합시다. 돈과 성명서를 주시면 저는 USB를 드리고 떠나겠습니다. 도윤은 서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먼저 정우석을 처리해야 했다. 성명서는 여기 있어. 도윤이 서류 가방을 열어 문서를 꺼냈다. 하지만 돈을 주기 전에 USB를 보여줘. 정우석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보였다.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준호와 그의 동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정우석을 포위했다. 정우석 씨, 당신은 협박과 납치 혐의로 체포됩니다. 준호가 말했다. 정우석은 놀란 듯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다. 이런, 회장님, 약속을 어기시다니. 도윤은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내 아내를 협박하고 내 가정을 파괴하려 했어. 내가 왜 당신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지? 정우석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파괴요? 회장님, 당신의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파괴됐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였으니까요. 도윤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자제했다. 그는 정우석에게서 USB를 빼앗아 준호에게 건넸다. 이걸 확인해. 그는 서희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서희야, 도윤이 부르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윤아,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약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우석이 말한 게 사실이야? 내가 재훈이의 사고와 관련이 있어. 서희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날 술을 마셨어. 재훈이를 학교에서 데리러 갔는데 내가 정신을 잃은 사이에 재훈이가 차에서 뛰어내리려 했어. 내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했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도윤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분노, 슬픔, 배신감을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서희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연민도 느꼈다. 왜 말하지 않았어? 그가 물었다. 서희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다고? 당신은 날 영원히 미워했을 거야.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 매일 밤 악몽 속에서 재훈이의 얼굴을 봤어.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희를 당장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우석은 그가 물었다. 그는 1년 전에 나를 찾아왔어. 서희가 설명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했어. 처음에는 돈만 요구했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했어. 결국 그는 내게 당신을 해치라고 강요했어. 내가 거절하자 그는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어. 나는 겁에 질려 있었어, 도윤아. 하지만 난 정말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나는 독을 음식에 타긴 했지만 치명적인 양은 아니었어. 도윤은 서희의 손을 잡았다. 이제 더 이상 정우석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는 체포됐어.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함께 해결할 거야. 서희는 놀란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나를 용서하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 고통을 함께 극복해야 해. 그들은 함께 강변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그들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닌 조금의 희망도 담겨 있었다. 2주 후 정우석은 협박, 납치,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그는 여러 기업인들을 협박해왔으며 그중 몇몇은 실제로 큰 금액을 지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희도 조사를 받았다. 재훈이의 사고와 관련하여 그녀는 증거인멸과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될 수 있었지만 도윤의 영향력과 그녀의 진심 어린 자백 덕분에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도윤과 서희는 별거 중이었다. 도윤은 여전히 그녀의 행동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소라라는 작은 소녀가 있었다. 소라는 여전히 준호와 미니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도윤은 정기적으로 그녀를 방문했다. 그는 소라의 용기와 진실성에 감사했고 그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소라야, 학교에 다니고 싶니? 어느 날 도윤이 물었다. 소라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제가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내가 모든 준비를 해줄게. 내가 원한다면 나는 내가 다시 교육을 받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거야. 소라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소라야, 도윤이 덧붙였다. 나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도윤 아저씨라고 불러줘. 소라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네, 도윤 아저씨. 도윤은 소라의 서류 작업을 도왔고 곧 그녀는 특별 보충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소라는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그녀는 빠르게 기초 지식을 습득했고 선생님들은 그녀의 열정에 놀라워했다. 한편 서희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사회봉사활동에 전념했다. 그녀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했다. 어느 날 도윤은 서희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봉사활동 장소를 찾았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띄고 있었다. 서희야, 도윤이 불렀다. 서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도윤아, 여긴 어쩐 일이야?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들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도윤은 서희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않았고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도윤이 물었다. 서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봉사활동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나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 서희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그 아이는 어때? 똑똑하고 열심히 해. 선생님들이 그녀의 진척에 놀라워하고 있어. 서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소라를 만날 수 있을까? 그 아이에게 사과하고 싶어. 도윤은 놀랐다. 물론이지. 소라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할 거야. 그들은 다음 주말에 함께 소라를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서희는 그 만남을 준비하며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다. 주말이 되자 도윤과 서희는 함께 준호의 집으로 향했다. 소라는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새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다. 도윤 아저씨, 소라가 밝게 인사했다. 그녀의 시선이 서희에게 향했고 그녀는 약간 긴장한 듯했다. 안녕하세요, 윤서희 여사님. 서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소라야, 안녕. 그냥 서희 이모라고 불러줘도 돼. 그들은 함께 준호의 정원에 앉았다. 미니가 차와 과자를 가져왔다. 소라야, 서희가 말을 시작했다. 내가 레스토랑에서 했던 행동에 대해 정말 미안해. 내가 도윤이의 목숨을 구했는데 나는 너를 심하게 대했어.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서희 이모. 저는 이해해요. 이모는 두려웠을 거예요. 서희는 소라의 성숙한 대답에 놀랐다. 그래, 나는 정말 두려웠어. 하지만 그건 내 행동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어. 내가 아니었다면 도윤이는 심각한 해를 입었을 거야. 나는 내게 정말 고마워. 소라는 미소 지었다.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다. 소라는 학교에서 배운 것들과 새로운 친구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서희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고 때로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도윤과 서희는 떠날 준비를 했다. 문 앞에서 소라가 갑자기 서희를 껴안았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서희 이모, 소라가 말했다. 서희는 눈물을 참으며 소라를 안아주었다. 물론이지, 소라야. 꼭 다시 올게. 차 안에서 서희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망치려고 했던 거야.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제 너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서희는 눈물을 닦았다. 소라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는 정말 특별해.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차를 타고 갔다. 그리고 갑자기 서희가 물었다. 도윤아,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아직도 상처받았어, 서희야. 하지만 나는 노력하고 있어. 우리 모두 치유가 필요해.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 서희의 눈에 희망이 빛났다. 그래, 천천히, 함께.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이 변했다. 봄의 시작과 함께 도윤과 서희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상담사의 도움으로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소라는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다. 그녀는 이제 정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성적도 우수했다. 도윤과 서희는 정기적으로 그녀를 방문했고 종종 함께 외출하기도 했다. 어느 주말 그들은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소라는 신나게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도윤과 서희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도윤 아저씨, 서희 이모, 이것 좀 보세요. 소라가 큰 인형을 가리키며 외쳤다. 도윤은 웃으며 소라를 위해 링 던지기 게임에 도전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소라가 원하는 인형을 따낼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도윤 아저씨. 소라가 기뻐하며 인형을 안았다. 서희는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 과거의 실수와 비밀들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이제 그녀는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다. 도윤아, 서희가 소라가 다른 게임을 하러 간 사이에 말했다. 소라를 우리가 입양하는 건 어떨까? 도윤은 놀랐다. 입양?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 그리고 우리는 그녀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어. 물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도윤은 서희의 말을 끊었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소라는 특별한 아이야. 그리고 그녀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니 기뻐. 그들은 소라에게 이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그녀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소라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도윤의 아파트에서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고 소라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윤이 입을 열었다. 소라야, 우리가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소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뭔데요? 서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소라야, 우리가 너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입양하는 거지. 소라의 눈이 커졌다. 입양이요? 제가 정말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그래, 소라야. 물론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우리는 너를 강요하고 싶지 않아.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윤과 서희를 동시에 껴안았다. 네. 저는 정말 원해요. 정말 정말 원해요. 도윤과 서희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소라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소라야, 서희가 말했다. 우리가 완벽한 부모는 아닐 거야.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너를 사랑하고 지지할 거야. 소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미 행복해요. 도윤 아저씨와 서희 이모가 저의 부모님이 된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날 밤, 소라는 도윤의 아파트에서 자기로 했다. 서희는 그녀를 위해 게스트룸을 준비했고, 소라는 신이 나서 자신의 새 방을 구경했다. 도윤과 서희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이게 정말 맞는 결정일까? 서희가 조금 불안해하며 물었다. 도윤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맞아.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소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어쩌면 소라가 우리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야. 서희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재훈이를 대체할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소라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이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소라도 사랑할 거야. 그들은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도윤의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 덕분에 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몇 달 후, 소라는 공식적으로 강소라가 되었다. 입양이 확정된 날, 그들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준호와 미니, 그리고 소라의 선생님들과 몇몇의 친구들이 참석했다. 소라는 행복에 넘쳐 있었고, 도윤과 서희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진정한 기쁨이 피어났다. 이제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소라가 수줍게 물었다. 아직도 도윤 아저씨, 서희 이모라고 불러야 하나요? 도윤과 서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가 편한 대로 불러도 돼, 소라야, 도윤이 말했다. 소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그럼, 아빠,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물론이지, 소라야. 우리는 내가 그렇게 불러주면 정말 행복할 거야. 소라는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 아빠, 엄마, 이상하지만 정말 좋은 느낌이에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다. 도윤과 서희는 강남에 새 아파트를 구입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다. 소라의 방은 밝은 색상으로 꾸며졌고, 책장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책들이 가득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소라는 도윤과 서희에게 안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소라의 침대 옆에 앉자,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아요. 레스토랑에서 당신들을 만난 건 운명이었나 봐요. 도윤은 소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가 운이 좋은 거야, 소라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기뻐. 서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넌 우리에게 큰 선물이야, 소라야. 넌 우리에게 다시 웃는 법을 가르쳐줬어. 소라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사랑해요, 아빠, 엄마. 우리도 너를 사랑해, 소라야. 도윤과 서희가 동시에 대답했다. 그날 밤, 도윤과 서희는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상처와 치유해야 할 과거가 있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 나아갈 이유가 생겼다. 도윤아, 서희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우리가 정말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도윤은 서희의 손을 꼭 잡았다. 이미 우리는 행복해지고 있어. 소라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 서희는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은 무수한 별들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1년이 지났다. 소라는 이제 14살이 되었고 중학교에 진학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특히 미술과 문학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도윤과 서희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었다.
서희는 아트 갤러리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히 신진 작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재단에서 계속 봉사활동을 했다. 도윤은 회사 경영을 계속했지만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냈다. 그는 소라의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주말에는 가족 여행을 즐겼다. 정우석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체포 이후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 증언했고 그의 범죄 네트워크가 완전히 드러났다. 어느 주말 도윤, 서희, 소라는 재훈이의 묘소를 찾았다. 그들은 함께 꽃을 놓고 기도했다. 재훈아, 서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많이 미안해. 하지만 이제 엄마는 내 용서를 구할 용기가 생겼어. 우리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에 소라가 생겼어.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소라를 잘 보살펴줘. 도윤은 서희의 어깨를 감쌌다. 소라는 그들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안녕, 재훈아.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소라야. 너의 부모님이 이제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셨어. 나는 내가 어떤 아이였는지 많이 들었어. 너는 정말 멋진 아이였나 봐. 나는 너를 대신할 수 없지만 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서희는 소라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소라야. 묘소를 떠나면서 소라는 도윤과 서희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이제 가족이었다. 상처와 비밀, 그리고 슬픔을 통해 함께 성장한 가족. 가자, 도윤이 말했다. 우리 집으로. 서희와 소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레스토랑에서의 그 운명적인 저녁, 한 용감한 소녀의 외침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다. 그것은 슬픔과 배신, 그리고 비밀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 용서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끝을 맺었다. 소라, 서희, 그리고 도윤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그 상처를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생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희망의 빛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 소녀의 용기 있는 외침, 먹지 마세요. 당신의 아내가 독을 탔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세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찾아오는 법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